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레놀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레놀과 임산부 그리고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을 먼저 살펴보면 타이레놀 제조 회사에서는 타이레놀이 카테고리 B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수유부에도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카테고리 B는 동물 실험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립됐고 임신 후반기에는 안전하게 투여해볼 수 있다. 호주 데이터에서도 안전성이 확립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테고리 B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잘 짜여진 연구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 잘 짜여진 연구가 있기가 어렵죠. 임산부를 대상으로 어떤 약물을 투여해 본다는 게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 B, C가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B는 그나마 임신 후기에는 안전성이 확립됐고 임신 초기 중기에서도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카테고리 C라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카테고리 C거든요. 여기 보시면 동물 실험에서 태아 기형이나 사망이 보고된 경우를 말하고 태아의 위험보다 산모의 어떤 이득이 더 큰 경우에 한해서 의료진이랑 상의해서 신중하게 투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C가 그렇기 때문에 기형 유발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나 소아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여기 보면 소아과 교과서에서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선 간이나 신장의 그 상대적인 크기가 성인보다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배출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용량만 잘 지켜주시면 소아나 영유아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열났을 때 어떤 해열제를 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타이레놀보다도 브루펜을 더 선호하는 걸 볼 수 있고 타이레놀이 이제 약 한 25%, 브루펜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브루펜이 더 우수하냐, 타이레놀이 더 우수하냐라는 거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도, 부모님의 선호도에 따라 달려있고, 이게 타이레놀을 쓰냐, 브루펜을 먼저 쓰냐, 아니면 섞어서 쓰냐, 이런 것들이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번갈아 쓰다 보면 혼동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한 번, 브루펜 한 번인데 타이레놀 하루에 5번, 브루펜을 하루에 4번 이렇거든요. 근데 그 횟수가 헷갈릴 수 있어서 과량을 이제 아이에게 먹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라이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인플루엔자, 수두, 바이러스 감염,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앓고 나서 갑자기 뇌와 간, 여러 장기에 이제 손상이 일어나는 그런 증후군을 말하는 건데 증후군이기 때문에 아직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원인은 모르는데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좀 그런 합병증이겠다라고 하면서 라이 증후군이 발생하면 뇌부종, 경련, 간부전, 혼수, 기면, 구토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뇌척수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막 척수천자 해야 되고 혈액 검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건데 대부분 이제 3일 이내에 호전되기도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 후유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이 증후군이 어떤 환자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냐? 아스피린을 투여한 군에서 더 유의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2002년 영국에서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서는 아스피린을 투여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해열작용 혹은 진통작용을 목적으로 약을 투여할 때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우선적으로 투여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라이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뭐 아스피린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소아에게 가급적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이 이제 위장장애가 있냐라고 봤을 때 타이레놀은 사실 위장장애가 오히려 일어나는 그런 엔세이드 뭐 진통소염제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타이레놀 드시고 속 아프고 속 쓰리다는 분들은 거의 만난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타이레놀 과민 반응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논문을 가져왔는데 9세 남아가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이제 열이 나가지고 타이레놀을 복용했는데 발열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브루펜을 또 교차로 이렇게 투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전신에 발진이 나면서 혈액 검사를 하니까 호상구 수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 투여해봤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투여하니까 겨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엔세이드 아까 브루펜이냐 타이레놀이냐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브루펜이 아니라 타이레놀에 의해 발생한 전신 과민 반응이었던 거죠. 드레스 증후군이라고 좀 의학적으로 어려운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두 알을 복용한 한 성인 케이스인데 실제로 복용하고 나서 전신에 이런 피부가 다 벗겨지는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타이레놀이 100% 안전한 약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때문에 약은 항상 부작용을 조심하셔야 되고 약을 영양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이 이제 중요한 게 간독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뭐 타이레놀 4000mg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소화도 하루 정해진 용량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타이레놀을 과량 복용하게 되면 얘가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콩팥으로 배설되고 다른 뭐 별로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들로 대사가 되지만, 여기 보시면 5에서 10%는 NAPQI라는 이 물질로 대사가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이 결국에 콩팥에 간에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게 또 술이랑 같이 먹으면 이 NAPQI가 더 많이 형성이 돼요. 술이랑 같이 드시면. 그래서 술은 타이레놀이랑 꼭 같이 드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랑 타이레놀을 같이 먹으면 간독성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알코올 중독자, 만성적으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분들은 이 에나스텔시스테인에 의해서 글루타치온이 활성화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역할이 이 간독성을 저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애초에 적어요,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그러면서 또한 NAPQI가 또 과도하게 활성돼 있어서 결론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이 NAPQI에 의해서 이 간독성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함께 드시는 약도 타이레놀이랑 복용할 때 타이레놀로 인해서 간독성이 더 유발될 수 있는 항경련제, 항결제 같은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함께 복용하시면 간독성이 더 심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독성이 엄청 심해지면, 사실 타이레놀을 뭐 8알, 10알 정도 가지고 간독성이 심하게 발생하진 않아요. 뭐 20알, 30알 이 정도로 드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응급실에 실려 오시거든요, 자살 목적으로. 그러는 부분들은 이제 전격성 간부전이라고 해서 간부전이 간이 버티다 못해서 아예 이제 완전히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인데, 그 경우에서 사망률이 58%에서 80%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혈액이 다 응고되지 않고 여기저기서 출혈이 발생하고 뇌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실제로 이제 간부전이 발생하면 일단은 24시간 이내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 오심, 식욕부진, 구토, 권태감 같은 소화기계 증상들 위주로 나타나고, 이게 아직까지는 얼굴이 노랗게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뭔가 좀 기운이 없고 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이때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독성이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과량 복용한 사람들은 바로 의식저하나 대사성 산증 같은 게 와서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 3일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부터 이제 간이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우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고 간 수치가 매우 올라가게 되고, 심하면 콩팥 기능도 망가지고 췌장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3, 4일 시기 이제 타이레놀을 과량 복용하고 3, 4일 때는 이제 최고조로 간 부전이 발생해서 의식도 잃고 호흡 부전이나 뇌부종, 폐혈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는 3에서 5일 안에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부전을 경험하지는 않고 대부분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독성을 주의해야 되긴 하지만, 타이레놀을 뭐 20알, 30알까지는 복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심은 하시되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타이레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타이레놀은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할 때만 먹어야 된다는 진통 소염 해열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소염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열 목적, 진통제 목적으로 타이레놀을 이제 습관처럼 드시게 되면 간독성이, 아까 간부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타이레놀에 대한 부작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